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공신의 원칙 여기까지 했고요. 법률행위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하이라이트일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람은 이제 말을 하고서 서로 간에 이제 그거를 하니까 의사 표시라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요거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상대방한테 표시한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의사 표시라 그러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호의 관계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뭔가니까 이 의사 중에서도 비법적인 거죠. 법적인 게 아닌 거, 비법적인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친구하고 뭐 영화 보러 가자는 둥, 어디 그런 거 있잖아요. 일상적으로 하는 거. 아무런 법적인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거. 그런 거를 우리가 호의 관계라고 그래요. 요거는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출제가 돼요. 호의 관계도 출제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강의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 되고. 근데 우리가 법에서 중요한 거는 요 의사 중에서 법적인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요거를 외부에 표시할 때 요거를 우리가 법률 관계라 그러는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유식한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거를 법률 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적인 행위를 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에서는 우리가 법률행위 했다 이런 말 안 쓴다 그랬죠.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말 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독일 민법은 전부 관념적인 어떤 그런 법칙이기 때문에 전부 이런 거를 법적인 용어로 바꿔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게 민법 총칙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민법 총칙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조부터 97조까지는 도대체 누가 권리 의무를 가지느냐 요거는 별거 없어요.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조문 따라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은 그때그때마다 공부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3조부터 이제 저 끝까지 여기 한 153조까지 나오겠네. 지금 갑자기 154조 관계없습니다. 이건 약간 틀려도 요거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요게 법률행위예요. 그러니까 민법 총칙의 하이라이트가 법률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법률행위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채권행위라는 것도 있고 물권행위라는 것도 있다. 요거를 이제 미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가 법률행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프린트 한번 보시죠.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가 뭐냐? 권리의 변동 발생을 초래하는 일체의 법적인 행위를 말한다. 위에서 예를 든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대표적인. 우리가 지금 민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법이라는 게 여러분들 혹시 누가 도대체 법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딱 한마디로 답하시면 돼요. 이제 법이라는 것은 권리 의무입니다. 도대체 어떤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느냐 이게 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민법이잖아요. 그러면 민사에 관해서 어떤 권리 의무가 발생하느냐 이거거든요. 형법은 형사에 관해서 어떤 거, 상법은 상사에 관한 것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결국 권리 의무 관계예요. 그럼 권리 의무 관계는 아까 왜 발생하느냐? 그럼 발생했다가 또 소멸할 수도 있겠죠. 또 중간에 이제 변경될 수도 있거든요. 변경은 이제 우리가 주로 나중에 채무 불이행 때 나오니까 제끼고 포인트는 도대체 내가 저 사람에게 권리가 왜 발생하느냐. 권리가 발생한다는 건 상대방한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난 거죠. 도대체 이게 왜 발생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 제일 핵심적인 게 지금 법률행위라는 거죠. 우리가 법률행위를 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특히 계약이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계약을 10가지도 더 체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 또 이거를 우리가 유식한 말로 사적 자치라고 그래요. 나의 개인적인 것은 내가 결정한다는 거죠. 이 물건을 내가 100원에 팔 수도 있고 1000원에 팔 수도 있고 상대방한테 공짜로 줄 수도 있고 이거는 전부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바로 우리는 사적 자치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중세시대나 고대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게 많았죠. 노예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권리가 없었잖아요. 근데 중세를 극복하고 근세에 와가지고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래가 이제 자기의 개인적인 일은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사적 자치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 사적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뭐냐? 그게 바로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자신이 원하는 물자를 계약에 의해서 조달하는 생각은 법률행위는 민법에서 핵심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나의 의사, 요거는 내 내부에 있는 내 생각이잖아요. 그럼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알아요? 그걸 결국 외부에 이거를 표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 표시라는 것이 요게 법률행위의 핵심인데 요거는 두 가지 용어로 합성이 되어 있다. 의사를 외부에 표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요게 나중에 이제 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이 민법 정치인 가보면은 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착오죠. 나는 이거 100원에 팔려고 했는데 잘못 표기가 90원에 팔기로 잘못 표기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을 공부할 때 공부하면 되는 거고 의사와 표시를 우리는 법률행위의 핵심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의사 표시가 법률행위의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법률행위라는 말이 굳이 근데 익숙해지셔야 돼요. 시험에는 법률행위라는 용어 자체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는 되도록이면 익숙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피해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딱 개념을 직독직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법률행위가 뭐냐? 크게 봐가지고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도 미리 알아놓으시면 좋죠. 자, 제가 아까 첫째 시간에 계약관계를 이야기했는데 계약관계를 조금 더 정밀하게 한번 해볼까요? A라는 사람이 지금 건물을 파는 사람입니다. 건물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먼저 상대방한테 뭔가를 내가 이 건물을 얼마에 팔겠다고 제의를 하겠죠. 우리가 현실에서는 제인이 이런 말을 하는데 법적인 용어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거를 청약이라 그래요. 이런 용어도 우리가 사회에서는 잘 쓰지 않죠. 그래도 청약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해는 하실 겁니다. 먼저 제의하는 거를 우리가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 내가 이거를 5억 원에 매도하겠다. 누군가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요거를 우리가 내 물건을 내가 5억에 팔겠다는 나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 5억에 팔겠다는 것을 우리는 의사표시라 그러고 먼저 제의하는 거를 우리가 청약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를 한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 청약에 대해서 오케이 하는 사람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는 또 법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승낙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은 우리 사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또 뭐 어떻게 하느냐? 그 부동산을 내가 5억 원에 매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이 사람도 자기의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근데 요 두 의사 표시가 이꼴이 되는 거죠. 5억이라는 금액이 일치를 하지 않습니까? 요 사람은 팔겠다, 요 사람은 사겠다. 요거는 뭐 물론 서로 반대 방향이지만 얕은 의사의 합치를 보는 거죠. 이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계약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니까 두 개의 의사표시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당사자가 합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의사표시가 두 개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계약이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 계약이 뭐라고요? 5만 가지 계약이 다 있을 수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 저는 이거를 매매 계약을 예를 드는데 이게 임대차 계약일 수도 있고 뭐 근로 계약일 수도 있고 도급 계약일 수도 있고 위임 계약일 수도 있고 그건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법에는 15가지 전형적인 계약이 있지만 그거 이외에도 당사자가 합의만 하면 모든 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이제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되었어요. 매매 계약이 1월 1일 날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바로 법률행위라는 거죠. 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은 두 사람 사이에 법률행위를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여기에서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비로소 법률행위를 했기 때문에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예를 보면은 뭐 중도금 지급하고 뭐 잔금 지급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어찌됐든 간에 상대방한테 건물을 넘겨줄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등기까지도 물론 넘겨줘야 되죠.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까지도 넘겨줘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의무만 발생하느냐?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은 상대방한테 대금을 달라고 하는 청구권이 발생하죠. 대금을 달라고 하는 청구권이 발생하죠. 요거는 권리죠. 그럼 요 사람은 돈을 달라고 하는 거는 권리자인데 건물을 넘기는 입장에서는 의무자이죠.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도 거꾸로 마찬가지죠. 여기에 대응해가지고 요 사람은 건물에 대해서 넘겨달라고 하는 인도 청구권이 발생하겠죠. 요런 권리가 발생하는 거고 여기에 대응해서는 이 사람은 대금을
보상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면은 서로 간에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관계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 행위라는 걸 하면은 어떻게 이제 권리 의무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근데 포인트는 나중에 보니까 한 2월 1일이 되어 보니까 제가 계약을 제대로 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계약에 중대한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A라는 사람이. 그럼 우리 민법 109조에 가보면은 일정한 요건을 가보면은 착오에 빠진 사람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는 권리가 생기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취소권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얘는 2월 1일 날 이 취소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 매매 계약은 이게 또 의미가 있는데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요건 이제 소급적 무효라 그러는데, 무슨 말인가 하니까, 2월 1일 날 요 사람이 계약을 취소하면은, 요 날부터 계약이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 두 사람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거하고 똑같이 본다. 이거를 우리가 소급효라고 한다는 거죠. 형법의 경우에는 소급효를 인정하면 큰일 납니다. 형법은 재형법정주의 아시죠? 지금 1월 1일 이 사람은 아무 죄에 해당되는 행위가 아닌데 3월 1일 날 국가가 법을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죄로 만들어버리는 입법을 해가지고 요거를 소급시켜가지고 요 날부터 적용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황당하게 범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법의 경우에는 소급효를 인정하면 큰일 난다고요. 그래서 절대로 인정을 못해요. 나중에 보면 민법하고 형법의 차이점이 여러 군데서 발생하는데 민법은 요 날 이 사람이 취소하겠다 그러면 이날부터 취소해주면 되는데 입법자들이 보기에 이거 처음부터 계약을 없애는 거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는 처음부터 이 계약은 없어지는 거다 해가 소급효를 인정해요. 그래서 시험에 단골 문제가 소급효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공부하실 때 우리가 별도로 외우셔야 돼요. 소급효 있는 게 10가지도 넘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찌됐든 요거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거하고 똑같다. 근데 포인트가 뭐냐? 취소권 행사할 때 상대방의 동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취소권 행사하겠다 일방적으로 하면 상대방은 속절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나 취소권 행사하면 큰일 나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를 법률 관계를 일방적으로 형성한다 그래가 형성권이라 그러고 요거는 법정주의라 그래요. 법에 가보면은 요건이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 법적 효과는 어떠다. 이런 거를 법에 다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아무나 가가지고 일방적으로 하면 큰일 나게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단독행위라 그래요. 단독행위라 그래요. 그래서 아까 계약하고 차이점이 뭔가 하니까 단독행위는 아까 계약은 의사표시가 2개라 그랬죠. 청약과 승낙이라 그랬죠. 근데 단독행위는 하나만 있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의사표시가 1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는 착오를 예를 들었는데 사기를 당한 사람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거든요. 110조에 가면 규정이 다 있다 그랬죠. 110조에 가면 규정이 있는데 그러면 그 계약을 무효가 됩니다. 이때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도 법률행위인데 요거는 일방적으로 하니까 이런 거를 단독행위라 그러고 이런 거를 권리 차원에서 보면 형성권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이런 거를 형성권이라 그런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은 요것만 알면 되는데 독일 학자들은 요거 2가지를 합친 상위 개념이 뭐가 없을까? 독일 학자들은 독일도 굉장히 관념적이고 정밀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만들어낸 게 뭐냐? 그게 바로 법률행위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법률행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는데 법률행위의 핵심이 뭐냐? 의사표시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게 2개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1개 들어가 있는 것도 있다. 그거 양자를 합쳐가지고 독일 학자들은 법률행위라고 지칭을 했고 그거를 우리나라가 그대로 수입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법률행위라는 말이 나오면 무엇을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요 개념 속에는 계약하고 단독행위라는 2가지 개념이 합쳐진 거다. 요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법률행위에는 의사표시라는 게 반드시 1개든 2개든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는 기초적인 개념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그 다음을 한번 넘겨볼까요? 여기까지는 됐죠. 자, 이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민법을 있던 선행학습을 안 하고 공부할 때 이제 우리가 나중에 미성년자 가보면 5조에 가보면 바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도대체 왜 우리가 취소를 공부해야 되는 건지, 무효라는 거를 왜 공부해야 되는 건지, 해제라는 걸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거시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지금 이 두 사람들은, 요 지워버렸습니까? 지금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면 요 계약은 두 사람이 합의하에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원칙이, 로마법상으로 대원칙이 뭐냐? 계약은, 약속이라고 옛날에 했는데,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로마법상의 대원칙이에요. 뭐 당연한 이야기죠. 지켜야 된다. 우리도 현실에서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친구는 우리가 신의가 없다 해가지고 우리가 막 좀 불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약속을 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계약을 체결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무슨 말인 거니까? 함부로 없앨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계약 체결하면은 절대로 일방적으로 일정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절대로 물을 수가 없어요.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는 막 물으거든요. 그거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법정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예사로 하는 거지만 법적으로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면 지켜야 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계약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요게 우리 민법에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공부하셔야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럼 처음에는 뭔가 할까? 자, 드디어 무효가 나왔습니다. 무효. 효력이 없다는 거죠. 계약은 체결되었죠. 두 사람 사이에 합의를 봐가지고 1월 1일 날 계약은 체결되었습니다. 권리 의무가 발생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계약 체결하는 그 과정에서 너무너무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더라. 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라는 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두 사람 간에는 권리 의무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처음부터 이 두 사람은 얘는 건물을 넘겨줄 의무가 없었고 얘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는 이야기. 처음부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이걸 우리는 계약을 무효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계약 체결할 때 굉장히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건데 어느 정도가 돼야 중대하냐? 이거는 입법자들이 다 해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요런 경우는 이 계약은 무효다 막 나오거든요. 그건 그때마다 외우시면 되고 초창기에 노무사 시험에는 다음 중 무효 사유가 아닌 것은 이런 것도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저주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초창기에는 그런 문제까지도 출제가 됐다고 해서 무효 사유를 외우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취소권은 뭐냐? 무효하고 취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1월 1일 날 얘가 계약을 체결했죠. 아까 얘가 2월 1일 날 취소권 행사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요 사이에는 요 계약은 일단 유효한 거예요. 요게 취소 이야기입니다. 근데 계약이 유효한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중대한 착오가 생겼다. 그래서 얘한테 취소권이 발생했다. 그럼 행사하고 안 하고는 자기 마음이죠. 근데 결국은 행사를 했다. 그럼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효와 취소의 결정적인 차이는 뭔가 하니까 이 사람의 선택에 맡기는 거예요. 취소권은요. 얘가 취소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효는 처음부터 이 계약은 효력이 없는데 취소는 일단 유효한데 내가 이거 싫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취소권 행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양자의 차이가 뭐냐? 무효에 이르는 심각한 잘못은 없었다는 거죠. 요거는 너무너무 심각한 하자고 요거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가 누가 판단하느냐? 이미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 판단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입법자들이 이 무효 사유 다 해놓았고요. 취소 사유는 딱 4가지밖에 없어요. 이거는 외우시면 돼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안 받고 함부로 물건 팔았을 때, 그다음 심각한 착오에 빠졌을 때, 사기당했을 때, 강한 협박을 받았을 때 딱 4가지거든요. 외우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민법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사회에서 얼마나 취소라는 말을 남발하고 있는지를 아십니다. 여러분들 중국집 가서 짜장면 시켰어요. 근데 마음이 한 1분 있다가 바뀌었습니다. 짜장면 취소하고 짬뽕으로 바꿔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때 그 취소라는 말은 100% 잘못된 말입니다. 해제라는 말을 써야 돼요. 앞으로 그럼 또 사회에서 해제라는 말을 쓰면 더 못 알아듣죠. 그런 식으로 해제라는 말을 써야 될 자리에 우리가 굉장히 취소라는 말을, 우리가 뭐 하면은 우리 그거 취소하고 다른 거 하자 이런 말 하죠. 근데 민법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취소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경우는 딱 4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요거 공부하시면은, 이제 법적인 용어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대요. 나중에 공부하면 돼요. 어떤 게 이제 취소권이 발생하냐.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양자의 차이가 그렇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취소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A라는 17세 미성년자가 건물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성년이 될 때, 성년은 19살이 돼야 되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법정 대리인이 있어. 법적으로 이 사람을 대리할 수 있는 대리인이 있다. 부모가 보통 그렇죠. 그러면 얘가 C에게 이 건물을 매매할 때는, 매매하는 건 좋은데 아직 얘는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를 받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매매 계약이 완벽하거든요. 근데 얘가 지멋대로 동의도 안 받고 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거 5억에 팔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1월 1일 날 만약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요 A는 또 부모도 마찬가지인데 취소권이 주어져요.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매매 계약을 한 미성년자는 취소권이 발생한다는 거죠. 취소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한 3월 1일이 되었는데 이 건물 가격이 한 7억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면은 미성년자는 취소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 많이 발생하잖아요. 당연히 취소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얘에게 5억 돌려주고 건물 내한테 도로 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취소는 일단 요 계약은 유효한데 이 사람의 선택에 맡기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선택에. 그래서 자기가 불리하다 싶으면 취소권 행사하면 돼요. 근데 이 건물이 3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얘는 이거 취소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내버려 두면 됩니다. 오히려 잘 팔은 거죠. 부모 동의를 안 받았는데. 그러니까 취소권이라는 것은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런 걸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법에는 딱 4가지밖에 규정을 안 해놓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착오에 빠진 사람은 우리가 입장을 이해할 수 있죠. 취소권 줘도 되죠. 중대한 착오거든요. 사기당한 사람도 충분히 그럴 만하죠. 강한 협박받은 사람도 그럴 만하죠. 요거 3가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미성년자는 지가 잘못해놓고 부모 동의 받고 분명히 팔아라고 법에 돼 있는데 지가 멋대로 팔아놓고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계약을 취소해가 도로 돌려받는다?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근데 이게 맞아요. 우리 민법의 최고의 원칙은 미성년자 보호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혹시 미성년자 계십니까? 제가 미성년자 때 뭐 알았으면은 제가 해먹을 거 굉장히 많습니다. 민법에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게 10가지가 넘어요.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거나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왜 그러느냐? 앞으로 우리 시대, 우리 사회를 이끌 동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공부해보면 기가 찬단 말이죠. 이게 대표적이잖아요. 대표적인 거. 그래서 미성년자에게는 취소권이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취소권은 4가지 경우에 발생한다. 그러니까 무효와 취소에는 이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고 무효 사유, 취소 사유를 나중에 외우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있네요. 제가 못 봤습니다.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그래요. 어떤 능력이에요?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니까요. 판단력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미성년자가 이제 대표적이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피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 뭐 이런 사람도 나중에 등장하는데 어찌됐든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지 않다. 그 다음에 심각한 착오에 빠졌다. 사기당했다, 강박다. 요거 4가지는 무조건 외우셔야. 요거 이외에는 민법에서는 취소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다른 말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거 4가지는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죠. 아주 4가지니까 간단하죠.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좀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민법에 어떤 게 도대체 무효 사유가 있고 어떤 게 취소 사유가 있는가 전반적으로 한번 개괄적으로 한번 보자는 이야기죠. 요거는 저 뒤에 페이지를 먼저 오늘 나누어 드린 프린트에 저 뒷페이지 용어 설명부터 잠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 뒤에 한번 가봅시다. 어디를 가시는 거니까 9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9페이지. 우리 법을 공부하면 이게 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건데 아무것도 아닌데 능력이라는 말이 4가지 나와요. 4가지 능력이라는 말이 사회에서 쓰지 않죠. 그래서 요거를 일단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작년도에 우리나라에서도 재밌는 판례가 나왔는데 그 어떤 사람이 요즘 그 애완견이나 고양이를 많이 키우잖아요. 그런데 애완견을 잃어버렸는데 그거를 어떤 사람이 그 애완견을 데려와가지고 죽인 모양이에요. 근데 애완견 주인이 그거를 뒤늦게 알고 그 애완견이 죽을 때 얼마나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까 슬프다는 거죠. 그래서 애완견의 위자료 청구권을 대신 행사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동물에게도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가 될 수가 있느냐 이 문제예요. 권리의 주체. 이게 바로 권리 능력의 문제예요. 각종 권리는 누가 누릴 수가 있느냐? 동물도 누릴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 E.T. 영화 보시잖아요. 그럼 E.T. 같은 외계인에게 우리가 장난감 주잖아요. 그럼 E.T.가 그 장난감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느냐? 소유권을 누릴 수가 있는가?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미국은 일정한 제가 듣기로는 어떤 주마다 법이 다르니까 동물에게도 권리가 인정된대요. 어떤 할머니가 평생을 혼자 살다가 전 재산을 고양이에게 상속시켜주고 했는데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데 권리의 주체가 누가 될 수 있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사람 아니면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이나 뭐 외계인 이런 거는 이제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질문을 드려보죠. 그러면은 태어난 지 지금 10분 태어났습니다. 지금 태어났다. 얘도 그럼 권리의 주체가 될 수가 있느냐? 될 수 있죠. 그죠?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기만 하면 권리의 주체가 되니까 상속권 이런 게 다 생긴다는 거죠. 그럼 질문 드려보죠. 아까 A와 B가 매매 계약을 하려면 얘가 청약을 해야 되고 얘가 승낙을 해야 되고 뭔가 이 사람들은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의사표시가 뭐예요? 자기의 법적인 내적인 생각을 외부에 표시하는 거니까 자기의 이 의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거래를 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지금 태어난 지 10분 됐다. 3살짜리 애기다. 이런 애들은 권리의 주체는 될 수 있지만은 거래를 체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의사 능력이 있어야만 거래를 체결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의사 능력이라는 말을 또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 자기가 한 의사 표시가 어떠한 법적 효과가 뭐예요? 권리 의무 관계죠. 이런 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는 그거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드는 게 만취자 이런 사람입니다. 술이 엉망으로 취했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횡설수설한다. 이런 사람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라 그래요. 그래서 의사 능력이 있고 없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뭔가 하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점장을 차려입고 은행에 허우대가 멀쩡한 사람이 와가지고 돈 대출을 받아가고 자기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를 설정하고 거래가 끝났어요. 나중에 보니까 한 며칠 있다 보니까 그 남자는 IQ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IQ라 그러죠. IQ가 63이고 지적 능력이 6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판명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원은 얘가 이 남자가 정장 차려입고 와가 말도 그 당시는 제대로 하고 이래가지고 전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해주고 저당 잡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조금 전에 의사무능력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의사무능력자가 자기가 뭔가를 했다. 이럴 때 우리가 그 계약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 이때 이거를 우리가 무효로 한다는 거죠. 이건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계약을 체결해야지 법에서 그거를 인정하는 거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와서 계약을 체결하면 그거 어떻게 인정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가 체결한 계약은 무효다. 이게 판례거든요.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죠. 은행원은 이제 앞으로 누가 자기 창구에 오면은 제정신인지 아닌지 그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거래가 일어나겠어요? 거래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행위 능력이라는 개념을 그래서 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는 딱 이런 기준을 세워놓고 요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은 너는 혼자서는 못해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의사 능력을 획일화한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거를 행위 능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어려워지죠.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는 말은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런 뜻인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사 무능력자는 자기가 나중에 나는 IQ가 63밖에 안 된다. 그거를 입증해야만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죠. 계약이 무효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보호받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법에서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은 혼자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대표적인 게 미성년자죠. 그래서 이런 미성년자 같은 사람은 너가 19살이 안 되면은 절대로 너는 아무리 천재라고 하더라도 혼자서는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제한 능력자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책임 능력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공부하시면은 민법이 의외로 재밌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그 뉴스 같은 거 보면 한 번씩 그런 거 나오는데 아파트 위에서 옥상에서
그 유치원 다니는 애가 벽돌 같은 거 밑에 던져가지고 자동차 박살을 냅니다. 너무 재밌다는 거죠. 막. 그러면은 우리는 그 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애에게. 애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내가 상대방한테 돈을 물어줘야 된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너 불법행위했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책임 능력이라 그래요. 불법행위에 대한 능력입니다. 내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아닌지 요거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책임 능력은 요거는 불법행위 파트 가서 공부합니다. 제일 뒷부분에 채권 관문에. 그 다음에 요 의사 능력하고 행위 능력은 계약할 때 나오는 개념이에요. 계약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할 때는 뭔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를 할 때는 자기의 의사표시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를 갖춘 사람을 행위 능력자, 못 갖춘 사람을 제한 능력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민법에는 능력이라는 말이 4가지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질문 드려보죠. 시험하고 관계없는데. 나중에 어차피 나와요. 형법은 고의하고 과실하고 천량지 차이입니다. 요거는 살인죄, 요거는 과실치사죄죠. 요거는 사형까지 내려, 한 명을 죽여도 사형까지 가능해요. 요거는 최대 3년이에요. 실수로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형법은 고의와 과실이, 사람을 일부러 죽인 사람은 우리가 비난 가능성이 큰데 실수로 죽인 사람은 비난 가능성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고의와 과실에 엄청난 차이를 둡니다. 그래서 뭔가 범인 잡으면 항상 이 사람 무슨 이야기예요? 나 죽일 의도는 없었다. 고의가 없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항상 그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와 과실이 엄청인데 민법은 고의와 과실을 동격으로 봐요. 이게 요거 시험에 좀 나오는 편인데 제가 여기 이 창문에 유리창을 벽돌을 던지가 깨뜨렸습니다. 그럼 이 건물 주인은 100만 원 손해를 입었다고 칩시다. 그럼 저한테 100만 원 손해배상 청구하겠죠. 제가 불법행위를 했으니까. 근데 제가 실수로 저걸 깨뜨렸어요. 그럼 손해는 똑같은 100만 원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럼 손해를 물어주는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일부러 깨뜨렸든지 실수로 깨뜨렸든지 아무 차이가 없어요. 안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민법은 고의로 뭔가를 손해를 유발시켰건 실수로 유발시켰건 피해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한 거는 똑같다고요. 그래서 민법은 고의와 과실을 동격으로 봅니다. 동격으로. 그래서 항상 조문에 보면은 고의 또는 과실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게 형법하고 큰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람을 죽였다든지 하면은 이 사람은 법정에 2번 갑니다. 형사법정에는 이 사람이 벌을 짓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 사람 요거는 뭡니까? 손해배상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2번 가요, 2번. 그래서 요거는 형사법정에 피의자로 가는 거고요. 요거는 손해배상 문제 때문에 형법하고 민법은 완전히 다르다 이런 이야기죠. 질문 드려보죠.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문제되고 있는 거 초등학생이 사고 쳤는데 몇 살까지 법정에 세울 수가 있습니까? 한계가 몇 살이에요? 형사적으로 몇 살까지 검사가 기소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상식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14세입니다. 14세. 14세가 안 되는 애는 법정에 세울 수가 없어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2세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법정에는 세울 수가 없지만 소년원에는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세까지는 되거든요. 얘는 그런데 전과자는 안 돼요. 법정에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얘부터 전과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되잖아요. 촉법소년 해가 이거 나이를 좀 더 내리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그런 이유라고요. 근데 민법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문제잖아요. 8살짜리 애가 만약에 사고 쳤다. 근데 얘가 아까 말씀드린 책임 무능력자다. 그럼 얘는 너무 8살짜리 그거 하니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6살짜리 사고 쳤다. 얘는 책임 능력이 없으니까 손해배상 의무가 없죠. 이때는 부모가 책임을 져야 돼요. 부모가. 이게 나중에 755조에 가면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법은 애가 사고 쳤을 때는 부모가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형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법하고 민법은 완전히 다른 거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 하나는 꼭 아셔야 돼요. 고의 또는 과실. 민사 책임은 고의와 과실을 동격으로 본다.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어떤 그런 거고. 자, 요거를 기본 테마로 해가지고 도로 돌아가 보시죠. 이제. 자, 무효와 취소의 차이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얘가 아까 뭔가 의사는 A와 B가 있는데 계약을 체결하는데 둘 다 의사 능력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랬죠. 청약과 성낙,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의사 표시를 하는 능력. 근데 만약에 그게 결여가 되었다. 그럴 때는 요 계약은 무효다. 처음부터 이거는 계약을 하지 않은 거하고 똑같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요 두 사람 사이에 행위 능력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얘가 17세 미성년자다. 행위 능력이 없죠.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결여됐을 때는 취소가 가능하다. 그럼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라고 그랬죠. 그럼 무효와 취소의 사유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무효고 어떤 경우가 취소 사유인가. 그거는 입법자들이 다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죠. 이제 요거는 또 다른 차원이죠. 목적 한번 봅시다. 요거 이제 채권법에서 정말 중요한 건데요. 자, 만약에 3월 1일 날 도자기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4월 1일 날 이거를 넘겨주기로 약속했어요. 이런 거를 뭐 이행기, 변제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지금 계약은 요날 체결하고 지금 한 달 지금 텀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요 도자기는 3월 1일 이전에 이미 도자기가 깨어져 없어진 것을 우리가 민법에서는 멸실이라 그럽니다. 없는 도자기예요. 아니면 깨어진 도자기예요. 그런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아니 선생님 어떻게 이런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A가 지금 도자기를 매도하는 사람인데 A의 아들이 이 집에서 도자기를 가지고 놀다가 깨뜨려 버렸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그 말을 하면은 엄청난 야단을 맞을 것 같으니까 지금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지금 이 도자기가 집에 있는 줄 알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일이 충분히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지금 홍콩에서 배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배에 있는 물건을 제가 지금 오늘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미 그 배는 사실은 어제 전복이 됐어요. 풍랑으로. 근데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좀 이례적이긴 한데 어찌됐든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날 이 도자기를 넘겨주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한데 이거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죠. 요런 거를 원시적 불능이라 그래요. 원시적 불능. 그러니까 도자기를 매매계약 체결할 때부터 이거는 넘겨줄 수 없는 도자기,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라는 거죠. 요럴 경우에는 요 계약은 처음부터 이거는 무효가 돼요. 요거는. 그러니까 이 물건을 넘겨주는 게 가능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 도자기를 넘겨주는 게 불가능하다. 요런 거를 우리가 원시적 불능이라고 그러고 이런 거를 우리가 무효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럴 수가 있죠.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 도자기가 있었어요. 정상적으로 한 거죠. 근데 요 사이에 지금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게 깨어졌어요. 이제 불가능한 거죠. 요런 거를 우리가 후발적 불능이라 그래요. 후발적. 근데 요거는 여기 도자기가 깨어졌다고 해서 이 도자기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여전히 살아 있는데 왜 도자기가 깨어졌느냐? 채무자가 잘못했느냐? 채무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매도인이죠. 매도자가 만약에 이런 거를 귀책 사유라고 그래요.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 이게 뭐냐? 고의로 깼다든지 실수로 깬 거죠. 고의과실을 귀책 사유라고 그러는데 채무자의 잘못으로 만약에 이렇게 됐다. 이제는 이 사람은 요 날에 도자기를 넘겨줄 수가 없죠. 도자기는 깨어졌으니까. 손해배상 의무로 바뀌어요. 돈으로 물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채무자가 잘못해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그렇게 되고, 만약에 채무자의 잘못이 없이 불가항력으로 깨어졌다. 지진이 발생했다든지 태풍이 와서 깨어졌다. 이럴 경우에는 손해배상 의무도 없다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채권법에서 공부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가 없고, 원시적 불능일 경우에는 이 계약은 무효인데 후발적 불능일 경우에는 이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는 것 정도만 여기서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런 불능에 대한 개념이라고 할까, 이것만 여기서 감을 잡으시면 돼요. 처음부터 이거 이루어질 수 없는 계약이다. 그거는 원시적 불능. 처음에 계약 체결할 때는 이게 가능했는데 나중에 어떤 사유로 불가능해졌다. 그거를 우리가 후발적 불능. 그런데 그게 사유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 처음부터 이게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보시죠. 지금 우리 민법 4조에 가보면은 19세가 돼야 성년이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A와 B가 합의를 봅니다. 야, 우리 외국은 17세, 18세도 많은 모양인데 우리나라는 19세 이거 너무 높지 않냐? 우리 그냥 18세를 기준으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봤을 때 요 합의가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식적으로.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인 거니까 요 법에 있는 규정 중에서 우리가 법이 굉장히 규정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전체적으로 해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반드시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을 강행법규라 그래요. 반드시 법대로 해야 되는 거. 그러면 요런 거는 강행법규는 그러면 뭐냐? 사회 질서와 관련된다고 아시면 돼요. 사회 질서와. 그러면 만 19세로 하는 거는 우리가 누가 봐도 사회 질서와 관계되는 거 아니에요. 당사자가 임의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요거는 우리가 강행법규라는 거죠. 그러면 요 법규에 위반해가지고 합의를 할 때 요 합의가 인정되느냐? 당연히 인정될 수가 없죠. 요거는 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당사자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 중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을 위반하면은 그 합의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때는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강행법규라 그래요. 그런데 요거하고 이제 대비되는 게 그러면 임의법규가 있겠죠. 임의법규. 자, 요거는 뭔가 하니까 우리 민법 467조 2항에 가보면은 자, 금전채무는 어디서 갚아야 되느냐? 금전채무의 변제 장소가 나오거든요. 자, 요 상식적으로 한번 봅시다. A가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고 B가 돈 갚아야 되는 채무자예요. 근데 요 사람은 지금 대전에 살고 있고요. 온라인 생각하지 마시고 요 사람은 지금 서울 살고 있어요. 그럼 이제 갚아야 될 날이 왔는데 채권자가 요 사람한테 돈 받으러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채무자가 돈 갚으러 가야 되겠습니까?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상식에서. 채무자가 갚으러 가야 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지참채무라고 해요. 채무자가 돈을 지참하고 돈을 갚아야 된다. 이런 거를 지참채무라고 해요. 이게 우리 민법 467조 2항에 있다고요. 그런데 요 두 사람이 합의를 어떻게 받는 거니까? A, B가 합의를 어떻게 받는 거니까? 야, 우리 강릉에서 좀 있으면 만나는데 강릉에서 그냥 우리 돈 받기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법에 어긋나는 지금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때 요 합의가 존중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존중되죠. 왜? 어디서 돈을 갚아야 되는 것은 사회 질서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법규가 있는데 이 법규와 다른 합의를 할 때는 이 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당사자의 합의가 우선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선생님 왜 그럼 이미 법규를 왜 만들어 놓았습니까? 당사자가 합의가 없을 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법은 크게 봐가지고 강행법규하고 임의법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강행법규라는 것은 반드시 법대로 해야 되고 임의법규는 그 법규와 다른 합의를 해도 관계없다는 거. 그러면 굉장히 이게 어떤 게 강행법규고 어떤 게 임의고 이거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구별 못해요. 변호사들도 구별 못해요. 판례 보고 우리가 이거는 그냥 판례가 이거는 강행법규라고 했다 그러면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강행법규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반드시 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위반했대요. 그럴 경우에 그 계약은 또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거예요. 103조. 이거는 정말 중요한 조문인데요. 맛배기만 좀 보죠. 그 셰익스피어 베니스의 상인도 뭐 이런 비슷한 게 나오고 소설이 그러지 않습니까? A가 신장을 팔라 그래요. 장기를 파는 법이 없다고 봅시다. 일단 우리 사회에 그런 특별법이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아마 없을 거예요. 없다고 치고 이 사람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상대방은 돈은 많은데 건강이 안 좋아요. 이 사람은 신장을 매수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한 3천만 원에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계약금조로 이 사람한테 300만 원 넘겼어요. 계약금조로. 이 사람이 수령했어요. 매매 계약은 3천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월 1일 날 이거를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매매 계약과 같은 그 계약은 두 사람 사이에 합의만 하면 되니까 어떤 합의도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두 사람 간의 문제니까. 그래서 이런 합의를 한 거예요.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2월 1일 날 요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A가 로또에 당첨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는 신장을 팔 이유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연을 안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원고가 돼가 소송을 제기하겠죠.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당신에게는 내한테 신장을 넘길 의무가 발생했는데 왜 그거를 채무 불이행하느냐. 판사님, 얘가 내한테 신장 넘겨주라고 판결 내리십시오. 이렇게 얘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사라면은 이 사람 나쁜 사람이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왜 신장을 안 넘겨? 판결문에 그러면 신장 넘기시오라고 판결할 수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지금.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조문인 거니까
아무리 계약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더라도 사회적 타당성을 잃어버리면은 판사가 그거를 무효로 선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조문이 이게 판례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약을 두 사람 사이에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더라도 그 계약이 법정에 왔을 때 판사가 볼 때는 이거는 도저히 우리 사회 윤리적으로 이거는 인정될 수가 없다 이러면 판사가 이거는 무효다. 이행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엄청난 권리를 판사한테 준 겁니다. 요거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 그러고 이럴 경우에는 계약이 또 무효가 됩니다. 엄청난 조문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거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면은 그 뉴스에 그런 거 나죠. 육사 다닐 때는 뭐 재학 중에는 연애를 못 한다. 연애를 하면 뭐 졸업 못 한다. 옛날 이대에서 실제로 그랬습니다. 재학 중에 결혼했으면 졸업 못 했어요. 그 전부 여기에 다 어긋나요. 이거 다 어긋나요. 사회적 타당성 다 무효입니다. 지금은 거의 다 좀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할 때 부부간에 우리는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 각서를 쓰잖아요. 그럼 그 각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판례는 무효라 그럽니다. 반사회질서라는 거죠.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억압하는 것은 무효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요 사회적 타당성을 공부해 보면은 우리 판례가 굉장히 재밌는 판례도 많고 근데 우리는 시험용이니까 재밌는 것만 보면 안 되겠죠. 하여튼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계약은 두 사람 사이의 문제지만 그게 사회 질서에 위반하다고 판사가 판단이 되면은 그거는 무효라고 선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오늘 오셨으니까 조금 더 너무 지루하면 안 되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우리가 A, B 간에 뭔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이 계약이 무효임이 밝혀졌다. 이 사람은 건물 파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이미 대금을 다 받았어요. 수령했습니다. 이 사람은 건물을 다 수령했어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게 무효라는 게 밝혀졌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요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죠. 무효라는 거는. 이 사람은 건물을 넘겨줄 의무가 없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은 상대방 돈을 받고 있네요. 이 사람은 건물을 받고 있네요. 이게 뭐가 되느냐? 전부 부당이득이 돼요. 부당이득이. 그래서 계약이 무효가 된다든지 취소권이 행사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받은 게 있다면은 상대방한테 돌려줘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법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느냐?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이에요. 그래서 이미 주고받은 게 없다면은 간단한데 주고받은 게 있다면은 원위치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민법에서는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면은 뒤처리를 해야 되는데 필연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요 경우에는 103조의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746조에 가보면은 불법 원인 급여라 그래가지고 부당이득 반환하지 마라고 돼 있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별도로 외우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까? 그러면은 좋다. 얘는 지금 신장 300만 원 받았죠. 그럼 판사가 보니까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겠죠. 그럼 얘는 신장 넘겨주지도 않아야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좋다. 300만 원은 돌려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당이득이니까. 당신이 내한테 신장 넘겨주지 못하는 거는 내가 이해하겠다. 판사가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근데 내 돈 300만 원 당신 갖고 있네. 이 계약 무효라며. 무효의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문제가 생기니까 당신 300만 원 거는 돌려달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746조라는 조문에 가보면 돌려줄 필요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횡재한 겁니다. 횡재. 신장도 안 돌려줘도 되고 300만 원을 그냥 받은 거예요. 300만 원. 그러면 이 사람이 300만 원 받아가는 거는 정의롭습니까? 정의롭지 않죠. 근데 왜 입법자들은 이런 규정을 두었을까? 만약에 돌려주게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믿져야 본전이니까 반사회 질서 행위를 예사로 할 거라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예사로 하고 나중에 결과가 안 좋으면 돌려달라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들은 예사로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사회 질서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나중에 돌려받지 못할 각오를 하고 하라 이런 경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조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 더 해볼까요? 요거 제가 103조 강의할 때 이거 강의 좀 많이 하는데 옛날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 김영란법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분 남편이 누군 줄 아세요? 대통령 후보로도 나오신 분인데 검사장 하시고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청소년 보호 담당할 때 TV 나와서 항상 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그 A가 지금 가출 소녀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성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포주죠. 그럼 얘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만약에 1,000만 원을 빌린다고 칩시다. 돈 빌리는 걸 우리가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얘는 이제 1,000만 원 빌려주면서 뭐 복리에 복리를 붙여가지고 나중에 얘가 이제 원금, 원리금 합하면 5,000만 원이 된단 말이죠. 그럼 얘가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얘는 악의 속으로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법적으로 분석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빌리잖아요. 요걸 우리가 동계의 불법이라 그러는데 이때 요 계약은 무효가 돼요. 우리 판례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반사회 질서라는 거죠. 성매매가 얽혀 있으니까 반사회 질서. 그러면 얘는 100만 원 갚을 필요가 없어요. 이 소비대차 계약이 무효니까 원금을 이 5천만 원 갚을 의무가 없다고요. 그 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그러면 포주가 이런 이야기 하겠죠. 좋다. 5천만 원은 너 안 갚아도 되는데 처음에 내가 너한테 빌려준 1,000만 원은 내한테 돌려달라. 너 부당이득 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얘가 할 수 있잖아요. 질문. 얘는 100만 원 돌려줘야 됩니까? 안 돌려도 됩니까? 안 돌려줘도 돼요. 왜? 746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은 뭔가 하니까 얘는 아무 빚이 없는 사람이에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검사장이 이런 악의 소굴에 빠져 있는 사람을 나오면은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까 무조건 거기에서 나와라. 맨날 TV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법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우리가 103조 반사회 질서하고 746조 불법원인 급여하고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민법이 이렇게 재밌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현실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명한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규정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의사를,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의사표시라는데 이게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게 어떤 경우냐. 물경 3가지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요 밑에 있는 거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라는 거거든요. 착오는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착각한 거죠. 통정허위 표시라는 거는 짜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현실에서 많이 발생해요. 갑이 이 사람이 채권자인데 요 사람한테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자기가 지금 건물 하나 있는데 요 자기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매매 계약을 하지도 않았는데 한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요 사람한테 가짜 매매 계약서를 써가지고 등기를 일로 옮겨 놓는 거예요. 엉터리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허위 표시라고 해요. 엉터리 표시. 요때 요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되거든요. 여기 이제 108조에 있는 건데 요거를 나중에 민법 총칙에서 공부하면 됩니다. 요런 거를 상대방하고 짜고 한다 그래가 통정이란 말을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는 아예 계약이 무효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요 위에 있는 비진의 표시는 뭔가 하니까 요게 또 여러분들 노동법하고 공부하실 때도 굉장히 이제 관련성이 많은 건데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근로자들요. A가 지금 근로자인데 B가 지금 사용자입니다. 그럼 사용자가 지금 구조조정을 해야 되니까 이 A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지금 압박을 가한단 말이죠. 압박을 가한다. 그러면은 이 근로자는 이 사람의 내심의 마음에는 이 회사를 사직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하도 강요를 하니까 표시는 어떻게 하는 거니까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의사하고 표시하는 게 불일치하죠.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알고 하지 않습니까? 모르고 하는 게 아니죠.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은 마음에도 없는 거를 표시한다 그래가 비진의 표시라고 그래요. 비진의 표시. 근데 이때는 그러면 사직서 제출 행위가 이게 유효냐 무효냐 이제 이 문제거든요. 이 사람은 이 회사에 복직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인데 우리 민법 107조에 가보면 어떻게 돼 있는 거니까 사용자가 얘가 마음에도 없는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거를 알았거나가 뭐예요? 이게 고의죠. 다른 말로 하면 악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알 수 있었다는 말은 과실이죠. 아까 제가 민법은 고의나 과실을 동적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알 수 있었다. 과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사직서 제출한다는 게 마음에도 없는 짓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든지 조금 조심했더라면 알 수 있었다면은 요 사직서 제출은 무효가 돼요. 무효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복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거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가 마음에도 없는 표시라 그래가 비진의 표시라 그래가 요거는 일정한 요건 하에 무효가 됩니다. 요건이 뭐냐 이거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게 요건이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 차고는 이제 차고는 또 취소예요, 취소. 무효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요런 거는 일일이 외우셔야 돼요. 어떤 경우가 무효고, 어떤 경우가 취소냐는 일일이 외우셔야 됩니다. 취소하면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이제 요런 거고요. 그 다음 사기강박은, 자기가 마음에도 없는 짓을 하는 거죠. 협박을 받아가지고. 요런 것도 취소가 가능해요. 나중에 일일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게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아까 제가 등기부를 믿은 사람은 보호가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요 네 가지의 경우에는 보호가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 사기강박. 요게 107조부터 110조까지 몰려 있거든요.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 네 가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호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외우시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맛배기만 좀 합시다.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 자, 제가 조금 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A와 B는 실제로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는데 얘가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당할 우려가 있으니까 자기의 건물을 요 상대방 B하고 통정 짜가지고 엉터리 표시로 매매 계약을 한 거로 위장을 했다. 그래서 얘한테 이전 등기를 넘겨주었다.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첫째 시간에 공부한 거 질문이요.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매매 계약은 우리 민법 108조에 보면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부를 떼보면 B가 소유자라고 나타나 있는데 실제 법적인 소유자는 A입니까? B입니까? 우리 판례에 의하면. 아까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뭔가 계약을 체결해가 상대방한테 등기 넘겨줬는데 나중에 계약이 무효임이 판명되었다. 이때 법적인 소유자는 A냐 B냐 이거는 판례를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누가 소유자라 그랬어요? A라 그랬죠. 얘가 법적인 소유자예요. 우리 판례에 의하면. 얘가 법적인 소유자예요. 얘는 무권리자예요. 등기부에는 얘가 소유자라고 돼 있는데 얘는 무권리자예요. 이게 우리 판례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는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죠. 나중에 뭐 이게 이제 사태가 해결됐다든지 하면은 등기를 자기 원위치로 한다든지 뭐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계속 이런 상태를 내버려 뒀단 말이죠. 그 얘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생각해서 등기를 이 사람한테 넘겨놨는데 얘가 배신을 하죠.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C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자, 이때 얘는 등기부를 보니까 등기부를 신뢰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매매 계약을 했는데 원칙이 뭐라 그랬습니까? 얘는 보호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등기부를 믿은 사람은. 근데 우리 민법 108조 2항을 가보면 어떤 조문이 있는 거니까 통정허위 표시 매매의 무효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 또 나오는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아, 표현이 너무너무 어렵죠. 이게 무슨 소린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죠. 민법이 어려운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일본식 표현을 받아들여가지고 이런 이상한 표현을 쓰는 바람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헷갈린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 거니까 제3자라는 말은 얘가 제3자죠. 그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는 이 말은 A가 법적인 소유자라는 이야기예요. 이 계약이 무효일 때는 A가 법적인 소유자라 그랬죠. 그러면 A는 소유권은 아까 제가 뭐라 했는 거니까 물건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소유권 주장이 가능하다 그랬죠. 모든 사람에게 이 부동산 내 거다 주장할 수 있는데 오직 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선의의 제3자라는 거예요. 요 사람에게만은 대항하지 못한다. 내가 소유자라고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얘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뭐라는 거예요? 선의여야 된다는 거죠. 얘는 요 매매 계약을 할 때 요게 무권리자라는 거를 모르는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악의자는 법에서 원칙적으로 보호를 안 해요. 자기가 감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 근데 또 나중에 판례를 보면은 예외적인 경우에 악의자를 또 보호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게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법은 원칙과 예외로 돼 있는데 예외가 또 나오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때마다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민법이 어려운 겁니다. 요거는 악의자는 보호가 안 되고 선의자가 무슨 뜻이에요? 얘가 요 두 사람 간의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요 앞에 매매가 통정허위 표시라는 거를 몰랐다는 이야기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모르겠죠. 그래서 몰랐다면은 얘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그 유명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얘는 예외적으로 보호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요런 경우가 몇 가지 있느냐? 4가지밖에 없어요. 4가지밖에. 자, 그러면 조금 더 확장해 가지고
확대해가지고 심화학습을 한번 해봅시다. AB가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등기까지 넘어갔어요. 얘가 또 C에게 또 팔아버렸어요. 자, 얘는 요 매매계약은 사실은 무효예요. 근데 얘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자입니다. 요까지는 이해가 되죠. 뭔가 두 사람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등기가 넘어갔다. 얘는 또 이 부동산을 또 이 사람한테 팔았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얘 두 사람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다. 근데 얘는 그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했다. 지금 이런 단계거든요. 첫 번째, 요 A와 B가 매매계약이 무효인 게 지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도 뭐 무효고, 지금 여기도 무효고, 여기도 뭐 무효고, 여러 가지가 있죠. 무효가 있는데, 요 무효 사유가 요 두 사람 사이에 강행법규를 위반했다고 칩시다. 그럼 아까 무효라 그랬잖아요. 이때 얘한테 소유권이 넘어갔다. 얘는 소유자가 될 수가 없죠. 무권리자죠. 얘가 법적인 소유자죠. 근데 얘가 한 번 더 팔았다. 얘는 요 두 사람이 강행법규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 얘는 보호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잘하시네요. 그러면 왜 보호가 안 되느냐 질문을 해보면 뭐라고 답하면 됩니까? 우리 민법은 요 네 가지 경우만 보호한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돼요. 아니, 그럼 왜 네 가지 경우만 보호하느냐? 아니, 그거는 입법자들이 그렇게 결단을 했다니까요. 우리가 그거는 가타부타 할 수가 없어요. 입법자들이 여러 가지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가지고 요거는 보호해주자, 요거는 보호해주지 말자. 자기들이 결단을 한 거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 공부가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얘들 두 사람이 허위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무효죠. 근데 얘는 그 사실을 모르고 얘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얘는 보호됩니까? 안 됩니까? 얘는 돼요. 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거든. 108조 2항에 가보면. 그러니까 요 네 가지 경우는 우리 입법자들이 요 사람을 보호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었다. 그거 이외에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심화합숙 해볼까요? 똑같습니다. A, B가 매매계약 체결했다. B, C가 또 매매계약했다. 지금 이런 단계죠. 첫 번째, 요 매매계약이 A가 착오에 빠졌다. 요거부터 할게요. 자, 1월 1일 날 매매계약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자, 그래서 B가 지금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어요. 그럼 얘가 소유자가 됐습니다. 그럼 얘가 3월 1일 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정상적으로 체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매매계약 걔가 소유권 넘어왔죠. 자기 물건 이 사람한테 팔았다고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4월 1일 날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A가 첫 번째, 나는 이 매매계약 중대한 착각을 했어. 109조. 나는 사실은 이 계약을 사기당해서 체결했어. 강박당해서 체결했어. 강박은 강한 협박입니다. 110조예요.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 사람이 주장하면서 이 계약을 취소권을 행사했어요. 질문. 4월 1일 날 요 사람이 계약에 대한 취소권을 행사하면은 요 매매 계약은 요 날부터 무효가 됩니까? 첫날부터 무효가 됩니까? 첫날부터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는 첫날부터 무효가 되는 거예요. 첫날부터. 그럼 이게 어떤 황당한 일이 벌어지느냐. 옛날에는 얘가 자기가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얘가 취소권을 행사하면은 첫날부터 요 매매 계약은 없어지는 거니까 졸지에 얘의 법적 권리가 바뀌어요. 무권리자로 바뀌어버린다고.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취소권을 행사하면. 이해가 됩니까? 정상적인 거래를 해가 얘가 자기가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잘 팔았는데 나중에 누군가가 취소권을 행사해버리면은 얘는 졸지에 법적인 지위가 무권리자로 바뀐다고요. 졸지에. 왜? 처음부터 이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황당하죠? 얘는 소유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무권리자로부터 넘겨받았는데. 없는 게 원칙이잖아요. 이때 우리 입법자들이 뭐라고요? 요런 세 가지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해 주겠다. 그래서 얘가 보호된다고요. 두 번째, 얘가 미성년자래요. 부모 동의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부모 동의 받지 않았다고 취소를 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C가 보호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 입법자들은 미성년자가 최고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진짜 황당하다고. 여러분들이 C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상적으로 거래를 했는데 나중에 누군가가 나타나가 미성년자가 나타나가지고 나는 부모 동의를 안 받고 계약 체결했으니까 이거 취소하겠습니다. 그것도 나쁜 놈인데 아니 보호되는 것도 아니래.
황당하게 짝이 없다니까요. 무슨 소리냐? 우리 입법자들은 거래의 안전보다도 미성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간단합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착오, 사기, 강박의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행위 능력의 경우에 이게 미성년자란 말이죠. 이럴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단 말이죠.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다. 그래서 107조, 108조, 109조, 110조는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요. 선의의 의미가 뭐냐, 되느냐, 제3자의 의미가 뭐냐, 이제 그런 건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 보시면 되고, 전체적인 거시적인 부분에서 지금 보자는 이야기죠. 자, 한번 프린터, 이제 요거 다 뭐 됐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무효와 취소입니다. 무효와 취소. 양자의 차이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을 공부하다 보면 계속 무효다, 취소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왜 이 양자를 구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지금 보는 거죠. 무효는 처음부터 이 계약은 너무 하자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이 다 주장할. 근데 이제 이게 재판정에 가기 위해서는 소위 이익이 필요하죠. 아무나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하튼 이론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주장하다. 요거는 취소권자만이 주장이 가능하죠. 아까 네 가지 경우라 그랬죠. 취소는 네 가지 경우만 있다. 그 다음에 아니 제가 지금 착각을 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한 20년이 지나가지고 20년 전의 사유를 들어가지고 계약을 취소하면 또 엉망이 되겠죠. 그 사이에 변화가 많이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취소와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만 행사하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요 기간 지나면은 취소권이 소멸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또 굉장히 어려운 표현으로 제척기간을, 이 전부 일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권리의 행사 기간을 따로 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취소권의 경우에는 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가 외우셔야 되는데 나중에 146조입니다. 근데 무효는 제한 없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한 10년 전에 기억나는데 우리 국회에서 간도가 우리 땅인 것을 국회의원들이 의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왜냐? 이유가 뭐냐? 이 간도가 중국 땅으로 넘어간 게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간도 협약인가 때문에 넘어갔대요. 그게 무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효는 100년이 지나도 주장할 수 있다니까요. 100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쇼 한 번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국회 일을 하고 있다고. 그거 주장한다고 해서 간도가 넘어옵니까? 괜히 뭐 국제적인 분란만 발생하겠지. 근데 그런 일이 있었다니.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 무효라는 것은 100년이 지나도 주장할 수 있다. 그 소유권 찾아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취소는 기간 지나면 행사 못 해요. 요 나중에 이제 관련되는 거 좀 보셔야 되고. 그럼 만약에 어떤 기간이 경과된다. 이거는 계속 무효죠. 근데 이제는 취소권이 소멸돼 버리죠. 다시는 취소 못 하죠. 이제는 이 계약은 유효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는 요 146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간 지나면은 취소권을 행사 못 하니까. 그 다음에 무효는 추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인정한다는 말 아닙니까?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아니 무효는 하자가 그렇게 심각하다며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물론 또 예외가 있어요. 근데 취소는 내가 취소권 행사 안 하겠다고 포기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추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착오에 빠져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아이고 나 취소 안 하겠다 상대방한테 말해버리면은 다시는 취소 못 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추인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취소는 추인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무효와 취소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적인 차이가 있다. 특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에 이게 무효 사유고 어떤 경우에 취소 사유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46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무효 취소는 잊어버리십시오. 이제는 해제입니다. 해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공부하실 때 꼭 알아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계약의 해제가 있는데 요 해제는 다음 거기 나오네요. 이런 겁니다. 아까 이런 거 우리가 예를 들었죠. 이 사람은 건물을 지금 팔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근데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건물에 대한 인도 의무가 생겼다. 이 사람은 대금에 대한 지급 의무가 생겼다. 요까지는 우리가 아까 했죠. 그 다음 나중에 이게 요거를 이제 잔금을 몇월 며칠을 날 치르고 이런 거는 3월 1일 날 이 사람들이 이제 나머지 잔금을 치르기로 했다.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요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무슨 말인 거니까? 3월
3월 1일 날 B가 잔금을 미지급하는 거예요. 돈을 안 줍니다. 이거를 우리가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러죠. 채무불이행.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난처해집니다. 아니, 얘가 지금 돈을 지급해야지 자기도 건물을 넘길 건데 돈을 안 주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른 사람들이 갑, 을, 병 이런 사람들이 건물 팔아라고 막 와서 이 사람한테 하는데 딴 데 건물 팔 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한테 건물을 넘겨줄 의무가 있다고요. 아직 이 계약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얘가 채무를 불행한다고 해서 이 계약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계약이 살아있다고요. 유효하다고. 그러면은 얘는 이 건물을 요 사람에게 넘길 의무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안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조건 좋다고 해서 팔아라고 한다. 이쪽으로 팔 수가 있느냐? 팔 수가 없단 말이죠.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빠지죠. 요럴 경우에 얘를 구제해주는 제도가 뭐냐? 이 계약을 없앨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해제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선생님 이거 왜 취소라고 표현하지? 왜 해제라고 표현합니까? 취소하고 해제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취소는 계약 체결할 때 이거는 뭔가 하자가 있는 거예요. 아까 봤죠? 계약 체결. 요거는 해제라는 것은 계약 체결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나중에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거예요. 이때 요 사람을 구제해주는 제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 계약을 없앨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계약은 한번 체결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못 없앱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없앨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거를 해제권이라 그러고, 그래서 얘가 해제권 행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계약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제 드디어 의무에서 해방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다른 데 팔면 되는 겁니다. 이런 제도를 우리가 계약의 해제라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없앨 수 있는 권리다. 역시 일방적이죠. 일방적. 형성권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죠. 취소와의 비교, 기존 계약을 없앨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취소는 위에서 말한 4가지 사유가 발생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하고 다른 거죠. 요거는 계약 성립할 때 하자입니다. 계약 체결할 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해제는 그렇지 않죠. 계약 성립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거죠. 요거는 뭐냐? 합의하에 계약을, 요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해제권은 일방적, 요거는 합의하에, 요거는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자, 내가 이 계약을 없애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이 이야기예요. 그럼 상대방이 오케이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없앨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합의 해제도 계약의 일종이다. 그 다음에 해지라는 말은 두 가지를, 이제 표현이 다르죠. 요거는 제입니다. 요거는 지죠. 요 양자의 차이가 뭐냐? 처음부터 이 계약은 아까 계약이 없을 때는데 해지는 뭔가 하니까 처음부터가 아니에요. 이제부터입니다. 요거는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한번 예를 들어보죠.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A가 이 계약을 해제권을 행사를 했다.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3월 1일 날 해제권을 행사했다. 그러면 이거는 처음부터 돌아가가지고 이 계약은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소급표가 있습니다. 근데 A와 B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람이 임차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1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임차인이 임대료를 2번 내지 않으면 주인은 나가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임차인이 채무 불이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를 2번 못 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 날 A가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라. 근데 이거를 요것처럼 해제권으로 이론 구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계약이 처음부터 이게 무효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이때까지 B는 이 집에 살아왔잖아요. 그것까지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때까지 살아온 거는 인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계약을 없애면 된다는 거죠. 요거를 해지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제권과 해지권의 결정적인 차이는 계약이 처음부터 없어지느냐, 이제부터 없어지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 해지권은 임대차와 같은 계약을 계속적 계약이라 그러거든요. 매매는 일시적 계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계속적 계약에만 등장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지권은 이제부터 계약이 없어진다. 그리고 옛날에 이제 사법시험 치를 때 요거는 이제 재밌는 이야기인데 계약을 취소하면은 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잖아요. 아까 이제 우리가 했죠. 근데 만약에
해제권을 행사하잖아요. 그럼 이 계약은 처음부터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거 처음부터 이 계약이 무효다. 이렇게 만약에 2차 답안지에 서면은 이거는 바로 채점하는 사람이 바로 과락 매긴다고 그럽니다. 아, 얘는 민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구나. 왜 그럴까요? 무효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냥 실효라는 말을 써야 돼요. 효력이 상실되었다. 왜 그럴까요? 무효는 아까 계약 체결할 때 심각한 하자가 있다 그랬죠. 근데 해제는 계약 체결할 때는 심각한 하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계약이 무효된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면은 책을 보시면은 계약을 해제하면은 이 계약은 실효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의미는 비슷해요. 의미는 효력을 상실하는 건 똑같은데 무효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계약을 해제하면은 처음부터 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계약을 취소하면 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무효는 왜냐? 계약 체결할 때 잘못이 있는 거고 해제는 계약 체결할 때는 잘못이 없던 거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자, 끝났네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오늘 아까도 제가 짜장면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제가 2차 시험 내는 사람이라면은 이거 50점짜리 케이스로 문제 저는 낼 것 같아요. 자, A가 손님입니다. 요 B가 지금 중국집 사장이에요. 얘가 처음에 와가지고 짜장면 시켰습니다. 10시에 짜장면 시켰어요. 얘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10시 1분에 짬뽕으로 지금 바꾸려고 그래요. 자, 저는 짬뽕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를 논하라. 저는 이렇게 시험 낼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문제인 거 하니까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랬죠. 계약을 체결하면. 여러분들은 짜장면 계약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짜장면 계약을 체결해 반드시 짜장면을 먹어야 된다고요.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없앨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이거 아닙니까? 이 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으면 지키지 않아도 되죠. 무효 사유가 있으면. 이 짜장면 계약은 없는 계약이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거 시킬 수도 있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요 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짬뽕을 시킬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무효 사유가 뭐였죠? 무효 사유가 뭐였죠? 의사 능력이 없어야 되죠. 여러분들 짜장면 시킬 때 뭐 만취했습니까?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죠. 여러분들이 행위 능력,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국집에 와서 미성년자 중고등학생이 와서 취소하는 거 예사로 하죠. 용돈 조항은 취소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저는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를 받지 않으면은 혼자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미성년자 떡볶이 사 먹고 전철 타고 기차 타고 다 하잖아요. 그 왜 다 해요? 우리 민법 6조에 보면 용돈 조항이 있는데 용돈을 받은 것은 미성년자가 혼자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취소권이에요. 그럼 미성년자가 쥐돈 가지고 와가지고 중국집에 짜장면 쓴다? 취소가 안 되는 거죠. 미성년자라도 취소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원시적 불능. 아니, 밀가루가 전 세계에 없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말이 되죠. 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원시적 불능에도 해당한대요. 짜장면 시키는 게 강행법규에 위반합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무효사유, 사회적 타당성을 결리했습니까? 이 무효사유를 검토해 보면은 비준의 표시는 뭐예요?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말이 안 돼요. 호의 표시 짜고 했습니까? 사장하고 짜고 전부 무효 사유를 검토해 보면은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은 무효 사유는 해당이 없다. 그럼 취소 사유를 검토해 봐야 되겠죠. 4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도 또 해당이 안 돼요. 착오에 빠진 것도 아니고 사기당한 것도 아니고 강박당한 것도 아니고 미성년자는 용돈 조항은 취소 없다 그랬죠. 그럼 취소해야 된다고. 세 번째가 뭐예요? 해제권이에요. 일방적으로 계약을 없앨 수 있는 권리죠. 그럼 요거는 요건이 뭐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중국집 사장이 채무를 불이행해야 돼요. 그래야 계약을 없앨 수가 있어요. 요건이 중요하다고요. 그럼 지금 짜장면 지금 치킨 지 1분도 안 됐는데 중국집 사장이 채무를 불이행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국집 갔을 때 30분을 기다려도 짜장면이 안 나온다. 그럼 화가 나죠. 그럼 자리 박차고 나가죠. 안 됩니다. 채권법에 가보면은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할 때도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늦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독촉을 한번 해야 돼요. 그래야 해제권이 생겨요. 채권법. 그러니까 앞으로도 중국집 가가지고 음식이 너무 늦게 나온다고 해서 자리 박차고 나가지 마십시오. 그거 적법한 거 아닙니다. 반드시 한번 사장한테 경고를 하세요. 왜 음식 빨리 안 나옵니까? 그래도 안 나오면 여러분들한테는 해제권이 생기는 거고 이제 계약 해제하고 나가면 돼요. 그렇거든요. 그럼 이거 해제권도 없죠.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도 안 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비밀은 뭔가 하니까 이거예요. 합의 해제입니다. 합의 해제. 요거예요, 요거. 여러분들은 중국집 사장한테 짜장면을 계약을 파기해도 됐냐고 청약을 한 거예요. 청약을. 그러면 중국집 사장은 오케이 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죠. 언제 거절해요? 이미 다 만들어졌습니다. 혹은 비싼 거에서 싼 거로 내려오면 거절하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집 사장은 이거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짜장면 먹어야 돼요. 짜장면 계약을 파기를 못 한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더 비싼 거를 시킨다든지 이러면은, 그래, 오케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 하니까 기존의 짜장면 계약을 합의하에 해제한 거예요. 합의하에.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는 합의하에 해제하는 게 너무 많다니까요. 근데 그 자리에 여러분들은 무슨 용어를 쓰죠? 취소라는 용어를 쓴다니까요. 사장님, 여기 짜장면 취소하고 짬뽕으로 바꿔주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짜장면 저 해제해도 됩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게. 그런 거죠. 그럼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이제 상대방이 오케이 그러면은 요 계약은 합의하에 짜장면 계약은 해제가 되고 없어지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짬뽕에 대한 계약.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셔야 됩니다. 계약은 우리가 금액이 적어서 예사로 생각하는 건데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함부로 없앨 수가 없다. 여기에 적혀 있는 사유가 있지 않는 한은 절대로 없앨 수가 없다. 이거를 딱 몸에 익히셔야 돼요.